이문은 에이스와 사보의 협공기 염제청화를 허용한 뒤 곧바로 초회복을 사용하려 부상을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문은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신체의 부상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문은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여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였고 이무는 샹크스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님 이라고 소리치나 그 순간 카이도우가 4명 팔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얼굴을 내려 찍어버렸고 아이기스의 얼굴에선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무와 아이기스가 심각한 부상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며 정탈을 허용하게 되었고 판세는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피는 정신을 차린 뒤 주먹을 뻗으며 능력을 사용하려 했지만 몸이 고무화되지 않았고 루피는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마저 원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우선 패기만을 사용하여 대결에 나서기 위해 가판 위로 올라갔고 루피는 레드라인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보며 자신이 이무를 막지 않으면 세계가 지옥이 될 것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점 루피의 심신이 억압된 지배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고 루피의 몸이 매우 조금 늘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카이소와 세라핀 몇 구가 루피를 제거하기 위해 루피에게 날아왔고 루피는 너희들하고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라고 소리친 뒤 배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순식간에 메카이소와 세라핌을 파괴해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루피의 팔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초파는 그 문양이 루피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급하게 의무실로 뛰어가 서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샹크스는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이무의 몸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간파하였고 샹크스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네 숨쉴 틈조차 주지 말고 몰아쳐라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여 폐왕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떨어뜨리며 이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우선은 거리를 벌리며 몸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이무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무를 불태워버렸고 이무는 다시 한번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이무는 야외의 형태에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의 패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무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더는 그 모습을 숨겨두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녀석들은 사라질 운명입니다. 라고 소리쳤고 이무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무가 고민할 틈도 주지 않으며 이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불기능을 소환해내며 이무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버텨낸 뒤 지구를 이루는 사원소 중 하나인 땅의 힘을 사용하여 지토 선멸을 사용하였고 집안에 큰 균열이 가게 되며 방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지진에 몸을 숨기며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순간 하늘이 매우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며 섬 중심부에는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으며 그곳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나며 스산한 기운이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숨겨둔 수라도 있었던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에이스는 그래봤자 패기의 기운은 이전보다 확실히 약합니다. 루피가 상대했던 만전의 상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냉정하게 말해서 루피와 우리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에이스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이무는 새로운 모드로 돌입할 준비를 마쳤고 이무는 이 힘 3000년 만인가 야훼의 힘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인 만큼 최악의 수를 상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3000년 만에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였고 하늘이 검게 흐려짐과 동시에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섬 중심부에 매우 거대한 마법진이 생겨났고 이무는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무는 날카로운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거대한 날개와 꼬리가 생겨나 있으며 장발 미남의 모양을 한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기분 나쁘게 생긴 녀석이군.
저러니 정체를 숨기고 살아갈 만도 하군. 이라고 말했고 이문은 주먹을 꽉 쥐며 이 힘 3000년 만인가 야훼의 힘을 얻은 후엔 보잘것없는 힘이었기에 봉인해 두었거늘 벌레들을 잡는다고 칩을 드러내는 것은 썩 유쾌하진 않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꼬리를 이용하여 사보 에이스 샹크스를 동시에 공격했고 에이스와 샹크스는 미래의 질을 통해 이를 피해냈지만 사보는 차마 이모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하며 복부에 상처를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를 커버하기 위해 사보에게 달려가라. 그 순간 이모는 검게 물든 불꽃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기술인 아마천투를 사용하였고 사보와 에이스의 몸 전신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불 그 자체인 우리들에게 그런 공격은 무용지물이라고 라고 말한 뒤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모의 불꽃을 흡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에이스의 능력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에이스는 불 그 자체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화염 열매의 능력자 사보 역시 마찬가지였고 샹크스는 본질적인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에이스와 사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능력에 어느 정도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이무는 악마 군단을 소환시켜 무수히 많은 악마들과 악마화된 해군, 혁명군, 해적들의 시체를 부리며 에이스, 사보, 샹크스를 동시에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누군가가 이무, 사보, 샹크스, 에이스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그 인물은 검을 뽑아들며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지는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겐타이와 가반, 레일리가 격돌하며 이들의 대결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반과 레일리는 로제 적단의 전설다운 콤비를 보이며 겐타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겐타이는 이전 대결들로 인해 쌓인 부상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며 점점 가반과 레일리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다시 한번 혈마의 힘을 빌려야 하나? 하나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지만 둘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벅차군. 역시 전설의 오른팔과 왼팔이라는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레일리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겐타이의 복부를 강타하며 거리를 벌렸고 가반은 도끼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팔을 복구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확실히 해적왕이라고 불릴 저력을 갖췄군. 그 몸으로 우리 둘을 상대로 이토록 오랫동안 버텨내다니 라고 말했고 가반은 레일리 방심하면 안된다고. 해적왕이라고 불린 녀석들은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갖췄다고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로저를 떠올리며 물론 놈인 뉴게이트와 거프를 제치고 시대를 풍미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지 라고 말하였고 가반과 레일리는 자신들의 전력을 끌어모아 협공기를 준비하며 겐타이를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강력한 빛이 겐타이, 가반, 레일리를 내려쬐고 키자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키자루 라고 소리쳤고 키자루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레일리와 가반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길래 오로성 영감들 중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녀석이 있었구먼 이라고 말하며 겐타이를 바라보았고 겐타이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해군대장 보르살리노 유능한 해군이라고 들었다. 허면 상황 파악은 마쳤겠지.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내가 명왕을 상대하겠소. 예전에 갚아주지 못한 빚이 있는 상대라서 말이죠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레일리를 향해 날아가 레일리의 복부를 걷어차며 레일리를 날려버렸고 겐타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저놈들을 소탕하는 거니 라고 말한 뒤 가반의 앞에 섰고 가반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끼를 지켜 세웁니다. 겐타이는 가반과 1대1 대결이 성사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가반을 몰아치기 시작했고 가반은 자신의 도끼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내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혈화시킨 뒤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가반의 복부를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반은 부천학을 사용하여 겐타이의 공격을 흘려내는 데 성공하였고
하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도끼의 참격과 함께 방출하며 겐타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가반은 노아였기에 전성기에 비하면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고 노아된 가반의 공격은 겐타이에게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겐타이는 가반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 뒤 3인자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다니 로저 해적단도 막대먹은 해적단인가 보군 이라고 말했고, 가반은 도끼로 자신의 뺨에 피를 닦아내며 유능한 동료가 모이는 것 또한 왕의 자질일세 라고 받아쳤고, 겐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과거 동료를 떠올렸고 세세열매 모델 주작을 먹은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겐타이는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윈 없다. 세계 정부와 나는 운명 공동체. 그분이 이곳에서 무너진다면 나의 선택 또한 틀리게 되는 것이니 라고 말한 뒤 혈마의 힘을 사용하였고 겐타이의 모습이 혈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마는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너라면 충분히 저놈을 상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확실하게 죽여주기 위해서다. 이 전쟁 쓸데없는 소모전만 길어졌을 뿐 실질적인 전진은 없었으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혈마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말을 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혈마와 일체화가 된 겐타이는 더욱 강해졌고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여 블러드 스케일을 사용하여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형태로 변화시킨 뒤 순식간에 가반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가반은 반응할 틈도 없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저주받은 혈액이 가반의 몸 전신에 퍼져나가며 가반의 숨이 더욱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가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옛 벗을 만나는 건 한 명이면 충분했다만 어쩌면 오늘 로저를 보러 갈게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가반은 저주받은 혈맥이 전신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자신에게 불리함을 느꼈고 순식간에 속도를 높이며 겐타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겐타이는 앞선 대결의 여파로 몸의 반응과 속도가 느려진 상태였고 가반은 빠른 속도로 겐타이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겐타이는 블러드레인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였고 겐타이는 피를 양분 삼아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겐타이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겐타이는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가반을 공격하려 했지만 가반은 빠른 속도로 겐타이의 공격을 피해낸 뒤 겐타이를 향해 도끼 하나를 던졌고 겐타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가반의 도끼를 피해낸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반의 미끼였고 가반은 순식간에 겐타이에게 접근한 뒤 80효수를 사용하여 겐타이에게 참격을 날린 뒤 공중에 뜬 도끼를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몸 전신에 상처가 남게 되었고 천천히 회복을 하곤 있으나 완전히 회복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는 저런 놈에게 정탈을 허용할 정도로 지친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혈마는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놈치곤 실망스러운걸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혈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순식간에 가반에게 접근하여 혈마 타천을 사용하여 거대한 혈마의 형상과 함께 가반을 그대로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반은 겐타이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고 가반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확인한 뒤 죽지는 않는다라 육참골단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겐타이의 혈마 타천이 가반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가반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뒤 자세가 어느정도 무너진 겐타이에게 접근하여 명투 천퇴 마부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겐타이의 왼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했고 겐타이의 왼팔이 공중에 떠오른 뒤 바닥에 떨어졌고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의 힘이 동반된 공격이었기에 겐타이는 자신의 팔을 재생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반은 혈마 타천과 저주받은 혈맥의 영향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고 겐타이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혈마는 제 아무리 너라도 팔을 잃은 건 큰 손실이군. 이놈의 육신을 차지하여도 전력이 준꼴이군 이라고 말하며 혈마조차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는 스코퍼 가반 제법이군. 방심 따윈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가반에게 천천히 다가왔고 가반은 레일리를 바라보며 먼저 떠나가겠네 친구여. 하지만 이놈만큼은 길동무로 데려가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가반은 겐타이의 팔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했지만 가반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가반은 어쩌면 이 대결의 끝이 곧 자신의 죽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반은 자신의 아들 코론을 떠올리며 미안하게 되었군 코론, 진짜 전사가 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생각한 뒤 순식간에 겐타이에게 접근했고, 가반의 속도는 이전보다도 더 빨라졌고, 겐타이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곧 죽어가는 녀석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라고 말한 뒤 거대한 손의 형태를 한 핏덩어리를 소환한 뒤 가반을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가반은 전신에 저주받은 혈맥이 퍼지며 가반은 움직임이 완전히 멈춰버릴 뻔했지만, 그 순간 가반은 무장색 패기를 각성하며 겐타이의 능력을 무효화시켰고, 가반은 순간적으로 몸이 말끔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반은 좋던 싫던 이 일격에 마무리 지은다. 몸이 일시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돌아온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도끼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산신파천을 사용하였고, 가반은 잠시 추억에 잠깁니다. 가반은 과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해적이었고 우연히 로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가반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가반에게 도전을 걸었고, 가반은 자신있게 자신을 꺾는다면 동료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가반과 로저는 꽤나 오랫동안 싸웠고, 로저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레일리 이 자식 물건이잖아 라고 말했고, 젊은 시절의 레일리는 술을 들이키며 로저 너무 즐기지 말라고, 처음부터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혈기왕성한 녀석일수록 통제하기 어렵다고 라고 말했고, 로저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준비하며 크하하하하 그렇다면 한방에 마무리 짓도록 하지 라고 소리쳤고, 젊은 시절의 가반은 어이 감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라고 말한 뒤 산신파천을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하며 산조차 집어삼킨다는 이름의 기술이다, 막아볼 테면 막아보라고 밀지모자 라고 소리쳤고, 가반의 산신파천과 로저의 카무사리가 충돌했고, 결국 로저의 카무사리가 가반의 공격을 뚫어내며 로저는 가반을 동료로 영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가반은 로저와의 추억을 회상한 뒤 혼신의 힘을 다해 산신파천을 뻗었고, 가반이 산먹개비라고 불리던 시절 자신을 상징하는 기술과도 마찬가지인 산신파천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며 겐타이에게 날아갔고, 겐타이는 의지는 남자를 끝없이 성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건가? 스코퍼 가반, 하찮은 남자에게 배울 게 있을 줄이야.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힘의 차이는 넘지 못한다 라고 소리친 뒤 혈마주열을 사용하였고, 가반과 겐타이의 주변에 저주받은 피들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으며 피로 물든 해골의 형상을 한 원혼들이 가반을 감쌉니다. 또한 주혈의 온도가 워낙 높았기에 마치 마그마처럼 부글거리며 가반의 공격을 막아섰고, 가반의 산신파천과 겐타이의 혈마주열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이제껏 혈마로부터 완벽하게 인격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반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금지된 기술을 사용한 터라 인격의 일부를 혈마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혈마는 이 승부 네 녀석이 이겼지만 진 것이라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이내 겐타이의 혈마주열이 가반의 산신파천을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마그마를 상회하는 고온의 주열이 가반의 전신을 덮쳤고, 가반은 전신이 불타는 치명상을 입으며 결국 겐타이에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가반은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마치 흰 수염처럼 고통을 버텨내며 서 있었고, 겐타이는 인격을 되찾은 뒤 천천히 가반에게 다가오며 스코퍼 가반,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 이미 끝났다는 건 이 녀석이 가장 잘 알 텐데 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가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것이 전사의 긍지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눈을 감았고, 가반의 목소리는 워낙 작았기에 레일리조차 가반의 유언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우솝은 가반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으며 우솝은 불의 상처 남자 엘바프의 영웅 가반 이라고 소리치며 가반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솝과 가반의 거리는 매우 멀었기에 우솝은 가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반이 죽어간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우솝의 견문색 패기가 크게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가반은 씁쓸한 어투로 로저 흰수염 놈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멋있는 유언 하나쯤은 세상에 남기고 싶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겐타이는
전사의 긍지 그것이 네 유언이라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주마. 겨루게 되어 영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전사여.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가반의 가슴을 꿰뚫어 가반의 심장을 터뜨려버렸고, 가반은 코론과 리플리를 떠올리며 못난 아비는 먼저 가네. 언젠가 니카와 함께 엘바프를 구원할 전사는 나타날 걸세. 라고 생각하며 쓰러졌고, 결국 가반은 목숨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이무는 악마화를 사용하여 악마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체력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야훼의 힘에 비한다면 악마의 힘은 턱없이 부족했고 공격력과 활용면에서는 확실히 야훼 시절에 이무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샹크스 사보에게 이무의 힘은 버거워 보였고, 이무는 악마로 변한과 동시에 순식간에 에이스 샹크스 사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가 자신의 힘을 짜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시간은 곧 우리 편이 될 걸세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불기둥을 사용하여 이무와 자신들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한편 이무는 미래의 질을 통하여 에이스의 작전을 간파한 뒤 시간을 끈다면 내게도 좋을 일, 애시당초 저놈들과 결착을 지을 마음 따윈 없었으니 라고 중얼거린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신의 기사단 킬링엄을 호출합니다. 킬링엄은 당시 소머즈 군코와 함께 아발론 대피로 도주하던 천룡인들의 엄호를 맡고 있었고, 이무의 호출을 받은 킬링엄은 소머즈 군코와 함께 레드라인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샴록은 이무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가? 확실히 평생토록 정점에 군림하는 유일무이한 별은 없는 모양이군. 이번 전쟁을 끝으로 이무의 세계정부는 무너진다. 하지만 피거랜드가가 이끄는 세계정부는 무너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한 뒤 섬뜩한 미소를 보입니다. 그리고 샴록은 하지만 아직은 이무의 계획에 어울려줄 필요는 있지.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를 부활시킨 뒤 밀지모자 일당을 소탕하고 세계의 운명을 뒤바꾼 뒤 어부지를 노려야겠군 이라고 말한 뒤 아발론 델피의 신전 깊숙한 곳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이무는 킬링엄을 호출한 뒤 적당한 시점에 킬링엄 소모즈 군코에게 뒷일을 맡겨둔 뒤 자신은 아발론 델피로 향하여 훗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보가 이무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용조건을 사용하여 이무의 복부를 노렸고, 이무는 전신이 폭발하며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정부의 왕이 이렇게 형편없을 리 없는데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사보는 전신이 얼어붙었고 사보의 뒤에서 이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삼지창에 배황색 패기를 두른 뒤 사보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사보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유성우를 소환해내며 사보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날아와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이무를 땅에 처박아 버렸고, 곧바로 사보를 케어하기 위해 사보에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사보는 이미 전투불능 상태가 된 듯 보였고, 샹크스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군. 사보군, 뒤는 우리에게 맡겨주게나 라고 말했고, 사보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으며 루피, 에이스는 그토록 강해졌는데 난 한압을 넘기기도 힘든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사보를 위로하며 일전에 쌓인 데미지가 워낙 크기에 우리 모두 일촉즉발의 상태라고, 정타 한 방을 허용하면 쓰러지는 것은 당연해. 형제의 복수는 결국 가장 큰 형인 내가 해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사보도 웃음을 지으며 누가 가장 큰 형이라는 거냐 라고 중얼거립니다. 사보가 이무의 공격을 허용하며 리타이어 되었고, 에이스와 샹크스는 이무를 막아서기 위하여 협공을 시도합니다. 한편 루피는 주먹을 불끈지며 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순간 조로와 쌍디가 써니오에 도착합니다. 조로는 루피에게 루피 몸은 좀 괜찮은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응 근데 능력이 사라졌어 라고 말했고, 초파가 달려오며 너희 셋 모두 몸 상태가 최악이라고, 우선 안정을 취한 다음 아쉽지만 훗날을 도모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무를 쓰러뜨리기 전엔 못 간다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걱정 마라 루피, 이무는 빨간 머리와 네 형이 상대 중이니 라고 말했고, 쌍디는 우선 몸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라고 말했고, 우선 루피, 조로, 쌍디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 써니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무는 사보를 쓰러뜨린 뒤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하하 날파리 녀석들이 끝없이 꼬이는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샹크스가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그리폰의 배황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복부를 그대로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자신의 꼬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검을 쳐낸 뒤 묵시록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레드 드래곤의 형상을 한 악마가 나타나 순식간에 샹크스의 몸을 찢어버릴 기세로 샹크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무의 공격을 막아섰고, 샹크스는 빠르게 균형을 잡으며 착지하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아발론 델피에서 이무의 호출을 받은 킬링엄과 소머즈, 군코가 모습을 드러냈고, 킬링엄은 이무님 부르셨나이까?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기린의 형태로 변화한 뒤 샹크스와 에이스를 향해 칼을 겨누었고, 이무는 육신이 한계에 도달했으니 본좌가 몸을 빌려 강림하는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군코의 몸에 빙의하였고, 군코는 즉시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고, 이후 이무는 군코에게 빙의하는데 성공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소머즈가 곧바로 이무의 본체를 회수하여 아발론 델피로 향하려 하였고, 카이도우 빅맘과 한창 대치 중이던 아이기스는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오로성 피터 나스주로에게 이무의 본체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와 피터는 곧바로 이무의 본체를 엄호하기 위해 소머즈에게 날아갔고, 길고 길었던 전쟁은 어느덧 종지부를 찍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무는 사보를 쓰러뜨린 뒤 샹크스 에이스와 대치하게 되었고, 이무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빨간머리 샹크스, 신의 조력자의 운명을 타고난 이 녀석이 감히 세계 정부의 반기를 들다니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요. 난 그날 내 왼팔을 잘라내며 루피를 구해내며 나에게 속박된 운명마저 잘라낸 것이오. 라고 말했고, 잠시 짧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사망한 이후 방황하고 있었고, 방황하던 샹크스의 앞에 오로성 나스주로가 나타납니다. 나스주로는 샹크스에게 빨간머리 샹크스, 말이 좋아해서의 호출이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검을 꺼내어 경계하며 세계정부, 설마 나를 잡으러 온 것이오. 오로성이 직접 움직일 줄 몰랐는데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샹크스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아직은 전투력이 사왕급은커녕 해군대장급에도 못 미치던 샹크스는 나스주로의 기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샹크스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나스주로는 샹크스를 제압한 뒤 성지 마리조아로 향했고, 잠시 후 샹크스는 정신을 차리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샹크스의 앞에는 당시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었던 피거랜드 갈링과 오로성 나스주로가 있었고, 갈링은 빨간머리 샹크스, 피거랜드 가문의 별이 될 운명의 아이였던 이 녀석이 더러운 해적놈들에게 납치된 건 실로 충격이었다. 그래, 이 녀석은 천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신의 후예, 해적질 같은 장난질은 관두고 샴록과 함께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피거랜드 갈링, 로저 선장께 당신의 얘기는 많이 들었소. 나의 친부라는 사실과 내가 천룡인이라는 사실까지. 하지만 난 이미 해적이라는 길을 걷기로 결정했고,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될 생각은 더더욱 없소 라고 소리쳤고, 갈링은 물론 나의 아들이니 고집이 단번에 꺾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허나 네 팔에 어비스 문신을 새겨두었으니 넌 이미 세계정부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네. 그 문신이 새겨진 자는 신의 힘을 일부 양도받으며 세계정부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한 증표. 네 녀석은 이제 세계정부의 지배와 감시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게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급하게 자신의 왼팔을 확인해보았고, 샹크스의 왼팔에는 어비스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샹크스는 수시로 성지 마리조아에 강제 호출되었고, 세계정부는 샹크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샹크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교롭게도 샹크스의 반항심만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샹크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또한 샹크스의 패기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세계정부에서도 샹크스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고, 어비스 문신을 통한 호출에도 점점 제약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샹크스는 어느덧 사왕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에 세계 정부에서도 샹크스를 적극적으로 호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에서 우연히 로저와 같은 말을 하는 소년 루피를 보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세계가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가 루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루피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샹크스와 함께 수다를 떨고 있었고 마키노의 술집에서 우연히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고무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는 주인을 고르는 습성이 있다. 고무고무 열매, 아니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루피를 선택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루피가 세계가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키노의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샹크스와 산적 히그마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샹크스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며 유쾌하게 상황을 넘깁니다. 하지만 루피가 히그마를 찾아가 샹크스에게 시비를 건 것과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히그마는 당연히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히그마는 고무처럼 늘어나는 루피의 몸을 신기하게 여기며 루피를 서커스단에 팔아버리려 하며 루피를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나타났고 순식간에 럭키로와 벤베크맨이 히그마의 부하들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히그마는 위기를 느끼며 루피를 끌어안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고 해왕류 한 마리가 히그마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해왕류가 루피마저 삼켜버리려던 찰나 샹크스가 등장하여 순식간에 해왕류를 쫓아내버렸고 루피를 구해주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해왕류의 공격을 받으며 한 팔이 잘려나가게 되었고 루피는 눈물을 흘렸지만 샹크스는 팔 하나보다는 루피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루피를 위로해줍니다. 또한 샹크스는 자신의 잘려나간 팔을 보며 루피, 네가 해방의 전사로서 처음 구해준 사람이 영광스럽게도 내가 되었구나. 자유를 억압하는 어비스 문신은 사라졌다. 이제 나도 네 덕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가 떠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샹크스는 자신의 밀짚모자를 루피에게 맡기며 언젠가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면 밀짚모자를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그날 이후 루피는 밀짚모자를 자신의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드포소에서 떠나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루피를 바라보며 루피, 언젠간 네가 세계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벌일 날을 기대하마 라고 말합니다.